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사, 한국사, 그리고 신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출생이나 혹은 사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10월 9일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극찬했던 체 게바라가 1967년 39세의 나이로 볼리비아에서 총살당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 게바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바라는 사실 죽은 이후에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혁명의 상징으로 남게 된 인물입니다.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안정된 삶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초연히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줬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게바라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게바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중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라 세르나인데 굉장히 길죠, 이름이. 보통 에르네스토 게바라라고 부릅니다. 에르네스토 게바라. 근데 훗날 또 우리는 지금 게바라를 보통 체 게바라라고 부르거든요. 체 게바라. 체는 스페인 말로 어이, 이봐 그런 뜻입니다. 여보세요, 이봐 부를 때 편하게 그냥. 그것도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서로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체예요. 근데 게바라가 혁명가가 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체라는 이름을 넣어서 체 게바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혁명가가 된다는 게 무슨 우상가 되거나 누군가의 영웅이 되거나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난 영웅이야, 그게 아니라 게바라가 혁명가가 된 날은 그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봐, 여보세요, 자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체 게바라가 다른 혁명가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고. 게바라가 태어난 당시 1930년대의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7위에 들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고 남미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백인 중상층에 태어난 게바라거든요. 5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게바라는 부족함 없는 유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게바라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어요. 미숙아. 2살 때 폐렴을 앓아가지고 평생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천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혁명가가 된 이후에도 항상 그 호흡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요, 게바라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부족한, 열악한 그런 조건이죠. 그러나 게바라는 운동으로 자기의 그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 건강상의 조건을 많이 다스렸고, 결국 또 그의 그런 상황, 몸이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를 의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죠. 게바라가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가 25살입니다. 25세. 굉장히 빨리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게바라 자체가 인텔리였고 집안도 인텔리 집안이고 더군다나 박사학위 받았고 이후로 그냥 보장된 인생인데, 게바라가 박사학위를 받기 2년 전 23살 때 게바라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여행을 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여행이냐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여행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옛날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23살의 의대생인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8개월간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혁명가 게바라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실망하지요. 혁명가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요. 23살 때 게바라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여행한 것만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내면 세계가 변하는 거죠. 게바라는 그때 처음으로 남미의 가난한 민중들을 봤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그래서 광산에서 일해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이 게바라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여행이 게바라의 인생을 바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혹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다짐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짐이 오래 안 가잖아요. 현실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묻어지고 잊게 되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게바라의 놀라운 점은 그 각오를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2년 후에 학업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련 없이 아르헨티나를 떠나요. 되게 조국을 떠나서 과테말라로 갑니다. 당시 과테말라는 매우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게바라가 이곳에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로 오랜 시간 있었죠. 그러면서 그 과테말라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수탈, 그리고 오랜 독재 부패 정권 때문에 그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대와 부패 정권이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경제적인 것들을 사실은 종속한 거죠. 자기들은 부유해지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환경,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테말라의 민중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선거로, 정식 선거로, 불법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테말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50년 10월에 선거로 대통령이 돼서 51년에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많이 해요. 농지 개혁을 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국유화하고, 국유화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국유화하면 무조건 공산주의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민간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라가 해야 될 것들은 민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공공재, 국민들이 다 같이 써야 되는 거나, 아니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민간들이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결국은요. 뭐가 있을까요?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가스라든가,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가 해야지. 그래야지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국유화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과테말라에 들어와 있던 다국적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땅 16만 헥타르를 다 몰수하기로 계획을 짜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이게 1951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6.25가 있었잖아요. 6.25. 6.25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두 세력이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에요. 공산진영과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이 5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얼마 후에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미국으로선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남미에서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르벤스 구스만 정권은 사실은 이 공산주의 정권이죠. 그러니까 농지 개혁하고 국유화하고 다 나누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1954년 6월 카스티오 아르마스의 쿠데타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차지한 아르마스 정부는 바로 의회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반공법을 만들고, 그리고 아르벤스 정권이 했던 모든 조치들을 다 무효화시켜요. 그 이후에 과테말라의 역사를 보면요, 참담해요. 참담하죠. 되게 웃기죠.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남미에서 정당한 선거의 절차로 형성된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불법적인 쿠데타를 지원하고, 근데 그 쿠데타 정권은 의회를 해산하는 이런 포갑 행태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때 게바라가 과테말라에 있었어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게바라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그때까지는 혁명에 대해서 게바라가 진정성, 사랑, 그것만으로도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혁명을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것만은 안 되는 거죠. 무력이 필요하다. 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었잖아요. 결국 이 아르마스 정권에서 이 게바라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테말라에서 당시 같이 결혼했던 여성 혁명가이기도 한 일다 가데아라는 여인과 함께, 부인이죠, 이 멕시코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 부인인 일다 가데아의 소개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피델 카스트로와의 만남이죠. 피델 카스트로는 1952년 쿠바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바티스타 이 쿠데타로 선거가 무산되면서 결국 멕시코로 망명 온 굉장히 유력한, 쿠바의 대표적인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그를 만난 거죠. 그와 만나가지고 게바라는 카스트로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되게 좋은 지도자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온화한 새로운 지도자라고 게바라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쿠바 혁명이죠, 쿠바 해방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카스트로는 쿠바 사람이라 쿠바 혁명 하는 거 당연한데 그걸 도와요. 나중에는 볼리비아도 가고 콩고도 가고. 게바라야말로 제가 볼 때는 세계인이에요. 세계 시민. 본인이 단순히 아르헨티나인이라고 머물지 않았던 그런 혁명가였죠. 그래서 게바라는 결국 처음에는 그 군의관으로, 피델 카스트로 결사대에 군의관으로 참여했다가, 게바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군의관 이상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봐서는 게바라의 23세 때 왜 게바라가 이렇게 혁명가가 되었는가의 과정을 봤잖아요. 그 이후 혁명가 게바라의 삶을 보려면 베니치오 델 토로가 연기한 체라는 영화를 보면 돼요. 2부작으로 나와 있는 영화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베니치오 델 토로가 많이 알려졌어요. 되게 멋있는 배우야, 너무너무. 근데 이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게바라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렇게. 이 영화 너무 훌륭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은 게바라가 어떻게 혁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과정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게바라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쿠바 해방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1956년 피델 카스트로와 그리고 86명의 동지들과 처음으로 요트를 타고, 작은 요트예요. 휴양 요트를 타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떠나죠. 그 진짜로 혁명을 하려고. 그런데 좋지 않은 기상, 그리고 정보가 샜어요. 이들이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티스타 정권의 공격으로 결국 다 죽고 12명만 살아남아요. 12명. 12명이라는 말도 있고 17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카스트로가 굉장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 이후에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게릴라전. 그리고
그 게릴라 전을 하면서 산간 지역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고생했지만 쿠바 내에도 반정부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게릴라 세력이 좀 성장을 해요. 이때가 게바라가 빛나는 시기예요. 힘든 시절에 게바라가 보여준 그런 굉장히 좋은 지도력, 모습들 이런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그리고 신뢰를 주는 거죠. 인간미가. 가령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게바라는 혁명 중에도 항상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게바라가 그런 혁명할 때도 갖고 다니는 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미적분 수학책, 그리고 하나는 괴테의 책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런 거 보면은. 낭만적인데 게바라는 이런 걸 손에 놓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항상 같이 다니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뭐 본인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높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같이 했던 그런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결국 1958년 연말, 그때는 게바라가 이미 이제 카스트로 이 집단에서 2인자 역할을 할 때예요. 피델 카스트로도 그 일화를 보면요,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히 멋있고 영웅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웅 신화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카스트로와 게바라를 같이 두고 딱 보죠?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게바라한테 주목을 해요. 게바라한테. 저는 인간적으로 이게 이 둘의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하여간 이건 나중 얘기고, 게바라가 1958년에 자신이 지휘하는 제2군을 이끌고 쿠바의 산타 클라라에서 승리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사실은 이 쿠바 혁명이 거의 성공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많은 쿠바의 민중들이 체 게바라의 군대에 동조를 했어요. 민중들이. 게릴라전은요, 기본적으로 그 정부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화력으로는. 그러니까 게릴라가 이기려면 항상 민중의 백성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이겨요.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이길 수 있는 거는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게릴라전을 할 때마다 이 중국의 민중들이 다 마오쩌둥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거지. 근데 게바라가 가는 곳에 쿠바의 민중들이 게바라를 따랐어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쿠바에서는 이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승리로 이 반군이죠. 정부군 입장에서는 수도 아바나로 가는 길을 얻게 되고, 마침내 1959년 1월 독재자 바티스타가 도미니카로 망명하면서 혁명이 성공이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지지하는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미국과 쿠바는 계속해서 갈등하잖아요. 이때 피델 카스트로는 이제 총리가 되었고, 게바라는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쿠바 국민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이후에 카스트로 정부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다 차지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체 게바라 기념관이에요. 쿠바에 가면은 게바라 기념관이 있죠. 그만큼 지금 쿠바에서 게바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1959년부터 65년까지 약 6년이죠. 6년간 게바라는 이 쿠바에 머물면서 쿠바에서 이 라카바니아 요새 사령관, 그리고 쿠바 국립은행 총재, 그리고 쿠바 산업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서방 세계한테는 쿠바의 두뇌다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있던 1965년 4월 게바라가 카스트로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요. 그 편지는 쿠바에서의 할 일은 다 끝났다. 그 내용을 남기고 게바라가 호련히 사라지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콩고로 갔어요. 새로운 혁명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그게 게바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게바라는 뭔가에 안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집권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쿠바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콩고로 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게바라와 카스트로 간의 갈등 이야기. 근데 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충분히. 왜냐면은 지금은 카스트로가 1인자거든요. 1인자인데 사실 인기는 더 많았냐면 게바라가 더 많았어요. 체 게바라. 근데 그런 인간적인 거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게바라는 반미. 게바라는 제국주의를 싫어해요. 근데 미국만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소련도 제국주의라고. 소련도. 그래서 미국도 거부하고 소련도 거부하고 그냥 쿠바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카스트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카스트로는 반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과 소련 중에 한쪽에 같이 있어야지 가운데 지대에서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냉전 시대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게바라는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바라한테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낭만적이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실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게바라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 우리들에게 공상과 같다고 한다면 또 구제할 방법이 없는 이상주의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몇천 번이라도 대답해 주겠다.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이상주의라고 비웃고 또 너희는 너무 공상가야. 너희는 너무 불가능한 일만 꿈꿔. 이렇게 조롱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아. 난 이상주의자야. 난 공상가야. 난 불가능을 꿈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바라가 이제 콩고로 가서 혁명군이 되는데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는 남미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게바라도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를 해요. 혁명이. 그리고 게바라도 거기서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는 다시 볼리비아로 가요. 같은 남미. 볼리비아는 1952년에 국민혁명이 성공했어요. 국민혁명. 그러니까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계속 제국주의에 편입돼 갖고 억압받던 나라들인데 대부분 다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볼리비아에서도 1950년에 성공했는데 64년에 바리엔토스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독재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다음에는요 민주정부가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독재 정권이 많이 오거든요. 이 국민 정부가 무너지고 당시 그 볼리비아도 독재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게바라가 볼리비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혁명을 해서 민중들이 주인되는 정부를 세워서 남미의 혁명에 다시 그 중심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볼리비아 민중들이 게바라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 외국인이어서. 게바라보다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되길 바랬던 거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역사 보면요. 그 내부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권력 싸움 때문에. 죽고 죽이고 하는 것도 많고. 이게 안타깝죠.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힘을 모아서 나아가만 해도 힘이 부족한데 항상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게바라는 정말 사심없이 볼리비아에 와서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에서는 게바라의 영향력, 인기, 이런 지명도 이런 게 부담이 됐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 쿠바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게바라 몸이 아팠잖아요.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볼리비아가 고산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식이 더 심해지면서 몸도 안 좋고 더군다나 게릴라면은 노동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근데 농민들과 연대도 되지 않고 산악지역을 전전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피지만 정가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결국 1967년 체 게바라는 미국의 지원을 얻고 있는 볼리비아 독재 정권의 정부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웃기죠.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인데 남미의 모든 독재 정권을 다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죠.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히틀러도 도왔어야지. 히틀러야말로 완전히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사회주의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런 명목으로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그 볼리비아 독재 정권에 의해서 결국 게바라가 체포됩니다. 이게 볼리비아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남미 국가들도 그렇고 게바라가 부담스러운 게 당시 게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볼리비아에서 민중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게 민중들이 싫어했다는 게 아니에요. 볼리비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또 외국인으로서의 한계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볼리비아인들의 지지도 인기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죽어도 문제가 되지만 살아있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결국 택한 게 뭐예요? 죽이기로 택한 거예요. 그때가 1967년 10월 9일 오늘이죠. 오늘. 총살을 시킵니다. 총살을 할 때 볼리비아의 하사관이었던 마리오 테란이라는 사람이 집행을 해요. 죽기 전에 게바라가 마리오 테란에게 얘기하죠. 알아두어라. 너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는 너가 죽이는 거는 그래봤자 고작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죽여도 내가 죽어도 다른 혁명가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지금 사람을 죽인다. 의미는 너가 지금 이거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개발하는 한 인격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리오 테란이 6개월 후에 자살을 해요. 자기 집에서 4층에서 투신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괴로움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게바라는요 게릴라전을 하면서도 철칙이 있었어요. 자기 철칙. 이 피델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맨 처음에 56년 쿠바 처음 혁명하러 왔을 때 동지들 다 죽었잖아요. 해안에서 12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피델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델 카스트로는 앞으로 정보의 보안은 정말 신경을 크게 쓴다는 거. 새지 않도록. 여기 보안이 됐거든요. 근데 게바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 그걸 생각했어요.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히면 막 죽거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게바라는 나도 너를 잡으면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그게 아니라 게바라는 이걸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본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안중근도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 신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일본군 포로를 죽이지 않고 맞았다가 결국 그 일이 화가 돼가지고 안중근과 함께 있었던 그 집단인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국제법에서는 그 맞는 거잖아요. 포로에 대해서. 근데 게바라는 포로로 잡혀갖고 죽은 거죠. 게바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실 피델 카스트로도 책임이 있죠. 왜냐면 게바라는 미국만 싫어한 게 아니라 소련도 싫어했어요. 소련도. 근데 피델 카스트로는 소련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에서 게바라가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바라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못 보내죠. 안 보내죠. 이거는 결국 카스트로의 결정이에요. 카스트로가 게바라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배신했다고 여긴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런 오명이 카스트로를 평생 쫓아다녔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인기가 있으면서도 게바라에 대해서 카스트로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열등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바라가 콩고에서 마지막 볼리비아로 떠날 때 자녀들에게 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부정을, 불의한 현실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그것이야말로 혁명가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질이다. 이게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한 번은 자기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쿠바인이다. 나는 아르헨티나인이다. 나는 볼리비아인이다. 나는 페루인이다. 나는 에콰도르인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세계인이죠. 카스트로는. 언제나 불가능을 꿈꿨던 혁명가이고 자식들에게는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가슴 깊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인간이 되라고 외친 휴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이 말만 하고 어록만 남기는 건 누구나 해요. 요새 정치인들은 어록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멋있는 말이나 한두 가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는 목사 중에서도 툭하면 이런 말이나 멋있는 말이나 한두 가지 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거든요. 정말 구역질 나는. 근데 샤르트르가 이 게바라한테
이 시대의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게바라가 실천하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실천. 샤르트르도 실천하는 지식인이었거든요. 샤르트르 철학에서 중요한 게 안가주망 아니에요. 실천. 근데 샤르트르라는 철자가 볼 때 게바라야말로 이상주의가 있고 꿈꾸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한 거죠. 게바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게바라가 죽은 날, 게바라를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